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민입니다. 코로나19 현재 상황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3월 3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661명, 사망자는 158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78명인데요. 이 중 해외 유입 사례는 37%에 달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4월 1일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든 입국자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책 일환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재원 마련은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받습니다.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온라인을 통해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5부제로 신청받는데요.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고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은 120 다산 콜센터나 주민센터로 요청하면 지원해 주실 분이 방문하고요. 현장 접수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주민센터에서 5부제로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에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못 받는 가구가 혜택을 받는데요. 금액은 1, 2인 가구 30만 원, 3, 4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입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 순서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요.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안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모바일 서울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6월 말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얼마 전 국민청원 게시판에 건물 임대인의 횡포로 아버지를 잃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건물 리모델링으로 시작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때문인데요. 무엇이 진실인지 계속해서 TV 민생연구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 하늘 풀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해라, 아이고 어떡해라. 아이고 좀 악 좀 쓰고 말 좀 해봐라. 아이고. 없는 사람은 만나니까 딱이야 되나 이놈들아. 죽기 전날 밤에 저는 얼굴을 봤는데 아침에 출근하니까 죽었더라고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5억을 달라는 말이 있었고 3억으로 내려갔다는 말도 있고 그동안 장사도 못했고 손해배상을 요구를 하겠죠. 지금 장사 안 돼요 저기.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듣기로는 건물주께서 일방적으로 지금 부신 것 그대로 이거를 리모델링을 했어요. 네. 그러면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은 사실은 영업 방해거든요. 뭐 저렇게 돌아가셨다고는 그렇게 들었어요. 네, 심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이고 어떡해서 우리 아들 하늘 풀어줘야 되는데 내가 풀어주는 거. 우리 아들 하늘 풀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해라. 아이고 생태 같은 우리 아들 갔어요. 아이고 어떡해라. 아이고 원통해라. 말 좀 해봐라. 우리 아들 말 좀 해봐라. 아이고 나는 쓰러져도 우리 아들 한번 풀어준다면 괜찮네. 우리 아들 원통 날마다 이리 오면 내 가슴이 억차이 무너졌어요. 이놈의 공사에 나무는
쏟아져 생태 같은 거. 유골이 있으니까 엄마도 거동도 또 불편하시고 그래서 나오는 것도 힘드시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고 있어요. 어느 날은 리모델링 한다 그러고 또 한참 지나고 어느 날은 매매한다 그러고 그래갖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차피 하게 되면은 그 이후는 뭐 5개월이 될 수 있고 6개월이 될 수 있고 이런 말을 또 흘리더라고요. 나는 그냥 영업을 하고 싶다. 여기서 죽고 싶진 않다. 그러면 정해주기 싫으면 그냥 뭐 차후 내보내고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계획은 그게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와갖고는 2년 동안 쓰고 있는 테크도 다 뜯어버리고 출근해서 영업하려고 딱 준비하려고 딱 왔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진짜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때부터 뭐 솔직히 밥맛도 없다 그러고 막 먹으면 체할라 한다 그러고 막 진짜 이게 물에 막 말아서 밥을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 고통스러워 하셨어. 항상 영업을 그냥 해라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원하는 보상을 얘기해도 참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하면서 영업 자체를 못 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 그냥 이게 공사를 진행한 거죠. 일요일 제가 이제 출근을 한 10분 더 늦게 했는데 왔더니 여기 썰어져 갖고 있더라고요. 인부들은 다 여기 서 갖고 있고 어떻게 막 도와달라고 막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찰나에 오셔갖고 이제 심폐소생술을 했거든요. 이제 같이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정말 잘해보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죠. 그전에도 그냥 그게 이혼이 될지 몰랐는지 몰라도 진짜 자기 억울한 거 내가 죽어도 네가 꼭 풀어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 이 억울한 거를 꼭 진짜 풀어주고 싶어요. 진짜 한이 돼서 아니면 저 상에도 못 갈 것 같아. 진짜 한이 돼서. 안 계시다고요? 지금 잠깐 나와. 다 합의해서 무조건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거 확보해주고 또 건물이 위험하니까 안전 펜스 친 거고 서로 합의를 하다가 갑자기 남 일 시작할 때 되니까 그때 와서 뭐 보상을 3억을 내놔라. 그러니까 원하는 보상을 얘기해도 참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하면서 근데 그게 아무리 피해 보상을 해갖고 영업하면서 찍어가 꼴릴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영업 자체를 못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나무는 네. 원래 그게 주차장이에요. 위법이에요.
앞전에 사람이 언제라도 치우겠다 하고 벌금은 물겠다고 해서 그걸 댓글을 깔아놨었던 거예요. 먼저 요리 학원에 있었던 사람이. 그런데 뭐 사람 죽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지병 가지고 쓰러져서 죽었지. 응? 또 지병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 공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 그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잘못이 하나도 없대요. 그 전까지는 진짜 건강했거든요. 진짜 산에도 잘 다니고 정말 건강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제 자꾸 그런 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 병이 온 건지. 그 전에는 정말 건강했거든요. 예, 이렇게 애절하고 절박한 사연과 함께하는 시민을 위한 편의방송 TV민생연구소입니다. 오늘부터는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황금 시간대인 7시 20분부터 우리 시민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슬로건처럼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여러분께 다가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취재한 사건은요, 이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시작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입니다. 자,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에 건물 1층에 입점한 식당 주인이요, 심정지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이상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 변호사님, 이번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제 이상훈 변호사님께서 주택임대차 또 상가임대차 관련 책도 쓰시고 그래서 굉장히 임대차 문제 전문가신데 이 사연 너무 안타깝네요. 보니까 이 공인이 되신 식당 대표님, 한정식이나 더덕 요리로 유명하시고 직접 그런 것도 이렇게 캐오고 막 그러셨던 것 같은데, 상황을 보니까 건물 리모델링을 이제 함부로 진행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사건의 쟁점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변호사님? 그 양쪽의 입장이 이제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건물주 같은 경우에서는 내용 증명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다음에 진행했다는 거고요. 유족도분들 같은 경우는 합의 없었다. 합의 없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강행해서 영업 방해를 받았다라고 돼서 서로 다른데요. 쟁점 사항은 과연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되는지가 이제 주요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아무리 건물주라고 하더라도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리모델을 할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배상액을 받은 다음에 이제 동의라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전략이죠. 협상력을 높이는 거.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위가 약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에 임대 눈밖에 나면은 다른 또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대로 된 합의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매한 합의를 해가지고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갑질론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권리는 있지만은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은 지위가 약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두려워가지고 제대로 이제 그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게 갑질 논란의 근본인데, 지금 같은 경우도 아마도 추측컨대는 건물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하지만 아마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애매하게 합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건물 리모델링 사건으로 인한 갈등 종종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세입자와 법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합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어떤가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이제 언제부터 할 것이냐, 그리고 언제까지 할 것이냐, 기간. 세 번째는 그 기간 동안에 피해 배상액은 어떨 것이냐. 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합의된 다음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건물 리모델링의 특징이 뭐냐면은 세입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월세가 높아지니까 건물주는 좋은데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지 비용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간마다 좀 다르니까 세입자마다 기간이 다른 일부 세입자나 배상하기 좀 까다로운 세입자 같은 경우에서는 무시하고 그냥 강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갑질 논란이 나오고 거기서 피해자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하면 뭐 우리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공사 장비 또 차량 인원이 오고 가고 먼지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사전에 사실은 우리 법 정신도 사전에 통보를 하거나 합의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경우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리모델링 한 경우였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변호사님.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계약을 넣습니다. 이제 법에서는
임대인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에 원래 목적대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도록 이제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러려고 의무가 임대하는 있는데 거니까. 리모델 일방이 있으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 일방적으로 한 거라면. 그래서 법에 따라 가지고 네. 계약할 때 당연히 리모델링 같은 거 못하도록 돼 있고 미리 알려야 되고요. 판례는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계약했다. 라고 하면 2년 직후에 바로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 그것까지 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고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최장 10년까지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처음에 최초 2년 계약했다 하더라도 예. 그 후에 계획이 있어도 고지 안 하면 계약갱신이 우선되는 거네요. 그렇죠? 세입자 권리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해됐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임대인이 월 5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영업을 잠시 쉬는 대가로요. 자, 그런데 변호사님, 이 건물 리모델링으로 임차인이 잠시 이렇게 영업을 쉬게 될 경우 보상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판례 입장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판례는 두 가지 비용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영업 중단이 됐을 때 손해는 영업 중단이 되는 기간 동안에 만약에 영업 중단이 안 됐으면 내가 얼마를 벌었을까? 그걸 못 벌게 된 거니까 그 손해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업 중단 기간 동안에 불필요하게 나가는 지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 네. 또는 뭐 원재료비, 임대료, 직원 월급비 이거는 중단되는 동안 계속 나가는 거니까 이 두 개를 합치는 게 이제 손해가 되는데요. 지금 500만 원이 적정한 거냐 말 거냐 이건데 500만 원은 기본적으로 아마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열었으면 한 500만 원 벌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건 이제 신설 업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하게 뭐예요?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 인테리어 비용이 초비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만 하면 5천, 1억 휙 나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가치가 이게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 비용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큽니다. 그것까지 만약 합하게 되면은 500보다는 조금 더 많이 피해가 되지 않았을까. 500은 좀 적지 않을까. 근데 일반적으로 좀 규모가 큰 식당에서는 올 500으로는 감당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직원들이 인건비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이 1,000만 원도 더 나올 텐데 500만 원 줬다. 만약에 제가 뭐 한 달에 1,000만 원의 고정병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한 500 남겨 먹었다면 1,500원 받아야지 이제 그게 맞는 건데. 예, 그렇죠. 이제 그 추정컨대 아마 도저히 안 맞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는데. 그다음에 아까 화면 보니까요. 막 철근, 공사 장비 막 잔뜩 쌓아놓고 야시바도 쌓고 그 다음에 영업 중인 가게 데크도 막 부수잖아요. 막 그 망치로. 이런 장사를 아예 못 해버리는 건데 이 경우 임차인은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주목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가 좀 애매하지만은 합의는 약간은 있었을 때 좀 애매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추측해 보면은 지금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게 영업점이 음식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점 영업의 특징이 뭐냐면 초기 장사입니다. 초기에 입소문 나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래야지 안정적인 매출이 쭉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열자마자 바로 이제 중단해야 되니까 이거 너무 치명적이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마도 공사 기간 동안에 영업을 좀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동의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쟁점은 지금 이 상황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이느냐. 이게 근데 쟁점인데 이게 이 상황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을까? 저는 힘들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사진만 봐도. 화면으로 봤는데 게다가 또 음식점이잖아요. 음식점 예. 앞에 저렇게 막 철근이랑 막 이렇게 건축 자재들 예. 잔뜩 있으면 좀 들어가기가 꺼려질 것 같긴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런데요, 반면에 이 임대인의 주장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리모델링 절차를 밟는데 문제가 없었다, 합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임차인이 이 휴업 비용을 과도하게 주장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임대인의 주장이 인정이 된다면 뭐 법적으로 지금 뭐 돌아가신 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제 그 건물주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9개월 정도 지금 남았는데 한 3억 정도 요구했다. 과도한 요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요 3억이라는 것이 이제 9개월 동안에 이제 못 벌은 수입 이외에 문을 열었더니 계속 손해가 발생하는 거. 열었더니 뭐 장사는 못하지, 직원 월급 나가지, 시세 나가지 합쳐가지고 아마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설사 그 금액이 과도하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도한 요구를 해가지고 건물 공사를 막았다. 나가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이야 이제 공사는 시작됐고 금액이 만약 과도하게 요구되면 금액 깎이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적인 문제까지는 이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권리금도 못 받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간 억울해 보이고 저 돌아가신 분의 따님이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글을 올렸는데 정말 너무 애절하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제 아까 화면에서 그 어머님께서 막 통곡하시는 것도 나오고 배우자 아내분께서도 억울한 한을 갚아달라는 유언 비슷한 게 있었다라고 이제 눈물을 흘리시던데, 자, 이 경우는 만약에 건물주의 행포로 돌아가신 게 입증이 된다거나 그렇게 추정이 되면 산재는 아닐 것 같고요. 노동자는 아니니까 자영업자니까. 근데 뭐 그런 일종의 건물주의 갑질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돌아가셨다. 그럼 손해배상 상당히 인정될까요? 그렇죠. 산재는 아니지만은 만약에 그 임대인의 갑질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는 이제 충분히 받을 수가 있죠. 근데 그거에 입증은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가장 좋은 거는 병원의 치료비 또는 약국에서 이제 약품 구입비 이런 게 있으면 좋고, 그게 없다고 하면은 이제 지인의 증언들 또는 스트레스 받았었던 뭐 일기장, 메모지, 뭐 메일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증거로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변호사님께서는 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사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자, 반대로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과도하게 이렇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대부분은 계약 기간 끝난 다음에 이제 이사비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많죠. 예. 제때 나갈 소송하느니 이사비 주고 끝내자라고 하면서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아, 그러면 이제 건물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역으로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갖고 와서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송을 하시긴 또 그러니까. 예. 예. 아무튼 뭐 과도한 요구는 어디서나 우리가 서로 자제해야 되는데, 다만 이번 이 리모델링, 건물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뭐 서울 시내도 엄청나게 많은 건물이 있고 오래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 이제 이번 분쟁 말고도 다른 분쟁도 많이 벌어지는데 어떤 사례가 제일 많습니까, 변호사님? 그 건물 리모델링 분쟁은 지금은 약간 특이합니다. 그 계약 기간 도중에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끝난 다음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왜냐면은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혹시 아시겠죠? 네. 예, 그렇죠. 예. 최장 10년까지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렇습니다. 거. 원래는 5년이었는데 2018년도부터 10년으로 늘어났죠. 근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우가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리모델링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계속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네. 리모델링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데 모든 게 되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 경우. 네. 세 가지 형태의 리모델링인 경우만 이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이제 보면 세 가지가 첫 번째는 계약을 맨 처음 했을 때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아, 미리 고지를 해야 된다? 계약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한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리모델링 하는 경우 그게 네.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건물의 안전이 문제되는 경우, 낙후됐다라든지 아니면 훼손됐다든지 그래서 이제 안전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다른 법에 따라 가지고 건축을 재건축이나 아니면 철거하는 경우, 그 세 가지 경우에서만 리모델링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계약 때 말 안 해줬으면 다 그 임차인이 뭐 소송을 하든 분쟁 조정을 하든 승소하겠네요. 그렇죠. 맨 처음에 예. 알려주는 게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위험한 상태도 아니고 말도 안 해줬으면. 만약에 아까 이제 그 분쟁사도 그렇게 했으면 임차인에 절대 유리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애매하게 아마 합의됐을 가능성이 그렇게 추측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아, 변호사 오늘 또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이렇게 분쟁을 겪고 있는 임차 상인들이나 뭐 또는 피해를 보는 임대인이 있다면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서울 시민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상가 눈물그만.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구입센터도. 예, 저희한테도 오셔도 예,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법률구조공단 좋습니다. 좀 하고요. 예. 네, 네. 지금 자막에 우리 번호 나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가 임차인들이 요즘에 코로나19 포함해 굉장히 고통이 많기 때문에 분쟁, 임대료 감액 청구도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네네.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을 적극 이용해 보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네, 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꼭 한번 연락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훈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총선을 앞두고요. TBS에서는 저희가 시민 4.15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그 손담비의 미쳤어를 아주 맛깔나게 불러주셔서 인기를 독차지하셨던 할담비 지병수 씨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어지는 순서도 코로나19로 심화된 청년 취업 전쟁을 얘기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시민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고고고고고고고고 만나고 봄에 터른다다, 오 마이 베이비. 안녕하세요, 시민
지병수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아픈 추억이 이 나이에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알아주면서 사는 게 이게 큰 보람으로 사는가 보다 생각하고 즐거움을 갖고 살아요. 이게 우리 관장님의 복지. 경로당은 알아도 복지관을 잘 몰랐었거든. 가니까 좋더라고요. 가요, 그 다음에 민요, 장구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네들 만나서 같이 밥 먹고 해주고 뭐. 나라가 복지 그런 모든 것을 좀 더 늘려서 편하게 가는 날까지 나라에서 좀 이렇게 보장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난지도수도 좋았었고 보성역에서 난리가 났었죠. 종로 같은 데가 맨날에 막 그 공원 있잖아요. 박구당공원 이런 데 가면 내가 보통사람 불러서 이게 좋아요. 뭐 일자리 같은 거 좀 하시지. 그랬더니 일자리가 있어야 하죠. 이래요. 나라에서 그 노인네들 일자리를 조금 더 늘려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생각 좀 해주고 싸우지 말고 이럴 때 우리 시국을 좀 우리가 좀 이겨나갑시다. 정치인들 그렇게 했으면 진짜 좋겠어요. 제 21대 국회에 제안합니다. 시민 지병수는 노인이 행복한 나라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된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네, 코로나19는 청년들의 취업 문제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 해법은 없는지 오늘 얘기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님 그리고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요즘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신조어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안 소장님, 예. 금턴, 그다음 흑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솔직히 흑수저, 금수저가 생각나는데 네. 뭐 인턴이랑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략 추정이 됩니다. 역시 그 민생 경제를 책임지시는 소장님이신데요. 네. 흑턴은 이렇게 허드렛 일이나 반복 노동만 하는 인턴 자리, 네. 금턴은 인맥이 없으면 갈 수 없는 아주 황금 인턴 자리를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참 허탈감이 느껴지는 그런 단어죠. 네. 뭐 두 분이 다 노동 전문가이신데 아무튼 청년 관련 신조어 들어보면 일자리 문제나 최근에 청년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청년 유니온은 뭐 대표적인 우리 청년들이나 노조란 건 아는데 최근에 주력하고 있는 활동 위원장님 잠깐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최근 주력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저희 최저임금 AS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요즘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곳들이 많아서 그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청년 유니온의 활동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이 채용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쭤봐도 돼요? 어렸을 때는 뭐 경찰도 되고 싶었고 좀 크면서는 이제 배우도 하고 싶었고 네. 원래 뮤지컬 배우를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많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꿈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이번에 시험이 언제예요? 원래는 4월 4일로 돼 있었는데 지금 모든 공무원이 코로나 때문에 다 밀렸어 지금. 5월 이후로만 나오고 확정적인 날짜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계획대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지금 밀려갖고 다들 일정을 못 잡아서 경찰 공무원, 뭐 소방 공무원, 일반 구급 다들 이제 좀 많이 힘드시죠? 채용 공고가 3월에 뜨고 4월에 이제 필기 시험을 보고 5월에 면접을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다 멈춰버려서 언제 다시 공고가 올라올지 그것도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힘든 점은 또 있을까요? 집 주변에 있는 대학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그룹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스터디 센터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 출입이 불가하고 다 취소를 하게 돼서 본의 아니게 지금 이렇게 이런 사설 이런 스터디 카페랑 사설 스터디룸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정한 그 스케줄대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2주 남았으면 2주 동안 바짝 해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게 지연이 되면은 이게 계획이 날리는 거니까. 공채 열리는 거랑 커머리랑 같이 열려버리면 그러니까 그 아예 나는 못 쓰는 거잖아. 그치, 나는 그러면 이제 포기해야지. 자격증 당연히 포기해야지. 뭐 자격증이야. 원서 접수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시험 있었는데 저도 까먹고 있었다가 그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5월달로 밀렸어요. 이렇게 다 5월로 밀리면 5월이 안전한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5월도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밀릴 것 같은데. 또 밀릴 것 같은데. 이거 그냥 5월도 그냥 일단은 스케줄은 짜야 되니까 그러는 거. 나 불안해. 저 인턴 가잖아요. 6월 예정인데 그거 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 그게 지금 계속 해외가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상황이. 베트남은 아예 출입 자체를 불허해가지고 외국인을. 그러니까 인턴을 뽑아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못 가게 되면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예, 마스크를 쓰고 취업이 연기되는 현실, 또 생각지도 못했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현실을 토로한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매우 안쓰럽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주변에 저런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 같거든요. 네. 정말 코로나19가 일파만파인데요. 우리 청년유니온이 옛날부터 청년 노동자들 상담도 많이 받았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런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상담도 많이 들어오나요? 지금 코로나로 관련된 상담들이 좀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줄거나 이제 휴직을 권유를 받는데 강요하거나 이제 권유하거나, 연차를 쓰도록 강요받는 강제하거나, 경우도 예. 있고요. 또 아르바이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고에 가까운 무급 휴가를 강요를 받거나 또 요즘에는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선입금 돼야 되는 것들이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선입금이 못 받거나 아니면 계약했던 것들이 취소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는 그것 말고는 볼 게 없는데 취소돼 버리면 생계가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네, 생계도 위험해지고 또 아무래도 사대보험을 많이 내다 보니까 그런 부담들이 많이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들 불합리한 일들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소장님, 이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취업 상황 지금 어떤가요? 국내 청년 실업률이 보통 한 9%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건 지난 10년 동안에 일상적으로 유지되는 실업률이거든요. 네. 중요한 건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과 대기업의 시험 시즌이 3월, 4월에 10곳 중에 5곳이 보통 3, 4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지난 2달 동안 진행되면서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이 일단 2월, 3월 예정됐던 게 무기한 연기됐고요. 심지어 서울시 공무원 시험도 연기가 됐고
경찰 공무원, 교정 공무원, 소방 공무원 시험 등 상반기에 예정됐던 것이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와, 저는 이거 진짜 제가 잘 생각 못했던 피해인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2월이나 3월에 시험 받고 합격했으면 이제 그동안 들인 돈을 이제 그때부터 갚아나갈 생각을 했을 텐데 만약에 최소 3달에서 길게는 1년이 연기되거나 연장되면 그동안 백수로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부서님.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올 3, 4월에 공무원을 준비하려고 했던 친구들은 작년에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몇 년을 준비하니까. 네, 1, 2년 보통 최소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1, 2월에 졸업을 앞둔 친구들은 대기업 시험에 보통 3, 4월에 우리나라 10대 재벌 대기업들이 보통 채용 공고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시험과 대기업 시험이 다 무기한 연장됨으로 인해서 기간이 보통 6개월 뒤로 밀리는 것이고 또 국제기구의 인턴이나 취업 시장을 노리는 친구들도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다 멈춘 상황입니다. 그럼 뭐 이 경우에 기존의 정부나 지자체 공공부 일자리나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 수정 보완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노력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작년에 개운 세약들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뿐만이 아니라 하반기까지 연동된 정부의 공공과 민간 부분의 이 노동시장, 채용시장은 대폭 지금 수정을 하지 않으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저성장 기조가 내년까지도 된다는 상황을 보면 올해 지금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채용 셧다운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사태지만 청년 실업률이 올라가는 그래서 청년 민생고가 급격히 악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까 보니까 이제 없던 지출도 지금 하게 되잖아요. 스터디 카페에 드는 돈부터 시작해서요. 그 위원장님, 이렇게 청년들이 금전적인 이유 말고 또 힘든 사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무리 취업 준비를 해도 당장에 취업이 되지 않는 불안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제 이제 주변 친구들만 해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통상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에 달하는 이력서를 쓴다고 이제 들었었고, 네, 그리고 취업이 안 되는 상황 자체가 일단 힘들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래전부터 토익이나 기타 자격증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와, 200개, 300개. 아이고, 부서장님. 갑자기 제가 숨이 탁 막히네요. 이 정도로 어려운가요, 정말? 그러니까 근데 코로나19가 겹치면 더 어려워지는 거니까. 일단 지금 신규 채용도 안 하는 상황이지만 일단 대학교에 다니는 과정에서 3, 4학년 과정에서 인턴이나 기업 프로그램에 과도기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소위 스펙이 돼서 재취업이나 취업 시장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 상황은 항공 그리고 레저, 관광, 호텔부터 시작해서 호텔, 기존에 숙박. 있는 노동시장도 지금 구조조정 과정으로 오기 때문에 일반 청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다른 준비를 해야 될 거로 봅니다. 답답하던데 위원장님, 근데 이렇게 200~300개씩 써갖고 들어갔는데도 오래 못 다닌다면서요? 네, 제가 주요 원인이 뭘까요? 알아보니까 보통 이제 첫 직장에서 근속하는 기간이 1년 5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많은 여러 층위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이유는 직장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이제 사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맞이하는 게 이제 첫 직장인데, 거기서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그 회사의 분위기가 그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는 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부담스러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직장 내 문화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가 그래서 뜨겠군요. 직장갑질 당하고 막 문화가 엉망이니까 그쪽으로도 상당히 엄청 간다고 하더라고요. 1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부서요, 실제로? 무슨 다른 연구 결과가 좀 있나요? 우리 청년들 갔을 때? 첫 직장을 선택한 청년들이 2년 이내에 직장을 떠날 비율이 10명 중에 6명 정도 됩니다. 두 가지 핵심인데요. 60%가 2년 이내에 떠난다. 학교를 비정규직으로 쫓겨나는 거 말고도 포함하여.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직은 계약 만료로. 근데 청년은 막상 들어가다 보니까 임금이 안 맞거나 근로 조건이 안 맞는 문화도 있지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 문화나 내 적성이 안 맞아서 나오기 때문에 청년들은 취업도 힘들지만 취업 이내 2년 이내에 직장을 떠나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떠나는 비율이 10명 중에 6, 7명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코로나 전국에서 신규 채용이 지연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친구들
구조조정되는 친구들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취업시장이 얼어 있고 그래서 단순히 일자리 창출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리고 신규 창출의 시간을 벌어주는 정책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네. 자, 위원장님은 정말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청년 일자리 정책 이 점 너무 아쉽다. 앞으로 이런 점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 당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안전망의 빈틈이 좀 드러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안전, 보건, 돌봄 같은 것들이 이제 가장 필수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곳들인데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과부하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곳들에 좀 인력이 투입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한 120% 정도는 인력들이 충원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국내 건강위기, 그보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 청년들과 서민들의 생존위기가 지금 엄습해 있는 상황인데요. 부장님, 워낙 그 노동 문제 항상 연구해 오셨으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기업들이 지금 뭐 채용은 뭐 시작한다고 뉴스는 나왔는데, 그게 실제 가능할 건지 약간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지금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거든요. 지자체도. 그래서 뭐 청년 수당, 뭐 일자리 구직 수당 이런 것도 지금 문제점 들어서 도입도 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지금 시급히 수립해야 될 것인지 말씀 좀 주십시오. 지금 현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81만 명을 목표로 네. 했었고 공무원을 포함한 일자리가 한 14만 명 됐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코로나 이전의 계획이었고 네. 지금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청년의 일자리를 유지를 많이 하는 기업, 그러니까 고용 유지를 많이 하는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기업의 혜택을 주고 또 단기 일자리를 하더라도 이 기업에서 그러니까 취업 준비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취업의 안정적인 자리로 이동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 경험을 주는 그래서 지역 주도 일자리를 중앙정부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한시적이라도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을 한 전공을 한 친구들에게 서울시립미술관의 큐레이터 일자리를 갖다가 2배 이상 일자리를 해줌으로 해서 이 디딤돌 역할 그리고 잠시 시간과 기회를 벌 정책들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저는 아이디어도 하나 있어요. 뭐예요? 최근에 코로나19 그 중소상공인 대출 또 뭐 프리랜서 지원 그다음에 오늘 발표된 재난기본소득 이걸 하면 다 이제 100% 다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선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가 굉장히 밀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청년들을 대대적으로 6개월 한시적으로 그걸 뽑아가지고 일자리 경험을 좀 주고 그런 경력도 쌓고 하는 건 어떨까? 부생 어떻습니까? 제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현금성을 갖다 일정 금액을 주는 것보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지금 보건 의료가 되게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쪽도 지금 많이 창출할 수 있고 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일자리를 과도기로 주면서 소득 보전을 해주는 정책을 해야만 이게 장기적인 고용 성장을 저성장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얼마 전에 약국에 너무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청년들을 채용해서 이렇게 약국에 지금 좀 원활하게 일이 돌아가게끔 그렇죠. 했다라는 마스크 배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뉴스 때문에. 봤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유니온에 어떤 대응을 하실 겁니까? 네, 일단 당장에는 이제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1년간의 사업들을 좀 코로나19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는 거네요. 애초 사업에는 코로나19와 청년들의 고통으로. 네. 부서장님께서. 사회는 위기에서 경험을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비상시국에는 취약층 프리랜서 그리고 인턴 청년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경험이라 생각을 한다면 국가가 이런 일일수록 공공부문과 민간 대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혜택,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청년들이 채용시장에서 숨 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종진 한국노동연구소 부소장님,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종진 부소장님, 이채은 위원장 말씀드리니까 TV민생연구소가 더 어떤 일을 신경 쓰는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민생과 커지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제가 7시 20분에 여러분을 찾아뵀는데요. 더 많은 시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로 갑니다. 네.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사회경 약자들, 서민 청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TV 민생 연구소입니다.